서울 시내 낡은 아파트 3층에서 혼자 살고 있는 66세의 이정희는 지난달 정년 퇴임을 마친 전직 여고 교사였다. 3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수많은 학생들에게 국어를 가르쳐왔던 그녀는 원칙을 중시하고 질서정연한 생활을 추구하는 성격이었다. 교단에서의 권위 있는 모습과는 달리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일은 거의 없었다. 동료 교사들조차 그녀의 사생활에 대해 아는 바가 거의 없을 정도로 사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정희에게는 30년 전부터 마음 깊숙한 곳에 묻어둔 상처가 있었다. 바로 2살 위의 언니 이경희에 관한 것이었다. 경희는 정희와는 정반대의 성향을 가진 인물이었다. 자유분방하고 예술가적 기질이 강했던 경희는 늘 가족들의 걱정거리였다.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했지만 졸업 후에는 화가의 꿈을 포기하고 여러 직업을 전전했다. 카페 알바부터 시작해서 소극장 조명 담당, 갤러리 도슨트, 심지어 길거리 캐리커처 작가까지 다양한 일을 했지만 어느 것 하나 오래 지속하지 못했다. 가족들, 특히 보수적인 아버지는 경희의 이런 생활 방식을 이해하지 못했다. 한 곳에 정착해서 안정적으로 살라는 아버지와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하겠다는 경희 사이의 갈등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정희는 그런 언니를 보며 답답함을 느꼈다. 교사라는 안정된 직업을 가진 정희의 눈에는 언니의 행동이 철없고 무책임해 보였다. 그러나 동시에 자신이 할 수 없는 자유로운 삶을 사는 언니를 은밀히 부러워하기도 했다. 1994년 겨울, 경희는 또다시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고 하며 집을 나섰다. 그때만 해도 가족들은 며칠 후면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일주일, 한 달, 그리고 1년이 지나도 경희는 돌아오지 않았다. 연락도 없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성인의 자발적인 가출로 분류되어 적극적인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주변 사람들은 아마 사고라도 당한 게 아닐까, 이미 죽었을 수도 있다는 추측들을 했다. 아버지는 경희의 이름을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고 어머니만이 가끔 경희 방을 들여다보며 눈물을 흘렸다. 정희는 언니의 실종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들을 힘들게 했던 언니에 대한 원망도 있었다. 특히 마지막으로 언니와 나눈 대화가 다툼이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괴롭혔다. 언니도 이제 좀 철들어서 정착해서 살면 안 돼? 라고 했던 자신의 말이 평생 가슴에 남아 있었다. 그날 언니는 너는 절대 날 이해 못할 거야 라고 대답했었다. 은퇴 후 혼자 남은 정희의 일상은 단조로웠다. 아침에 일어나 간단한 운동을 하고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거나 마트에서 장을 보는 것이 전부였다. 아이들도 없고 결혼도 하지 않은 그녀에게는 특별히 할 일이 없었다. 그러던 중 3개월 전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정희는 실질적으로 혼자가 되었다. 아버지는 경희가 실종된 지 10년 만에 세상을 떠났고 이제 이 세상에서 경희를 기억하는 사람은 정희뿐이었다. 어느 9월의 오후 정희는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다. 옷가지들은 기부하고 중요한 서류들은 따로 보관하면서 차근차근 정리해 나갔다. 어머니의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성경책을 발견했을 때 정희는 별다른 감정을 느끼지 못했다. 어머니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으니까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성경책을 넘겨보던 중 중간에 끼워져 있던 얇은 통장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통장을 집어들어 확인하는 순간 정희는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예금 주는 이경희.
30년 전 사라진 언니의 이름이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통장 내역이었다. 2001년부터 현재까지 매달 30만 원씩 꾸준히 입금되고 있었던 것이다. 잔액은 이미 7천만 원을 넘어서고 있었다. 정희는 통장을 들고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죽었다고, 적어도 연락이 완전히 끊어졌다고 생각했던 언니가 사실은 살아있다는 뜻일까?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서둘러 은행을 찾았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예금주가 아닌 사람에게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단지 입금 방식이 현금 입금으로 되어 있고 계좌 개설 지점이 인천 구월동 지점이라는 정보만 확인할 수 있었다. 정희는 더욱 혼란스러웠다. 언니가 정말 살아있다면 왜 연락하지 않은 걸까? 왜 어머니에게만 통장을 맡기고 간 걸까? 김 집사는 이 모든 수수께끼의 열쇠를 쥐고 있는 인물이었다. 70대 초반의 그는 인천의 작은 교회에서 평생을 보낸 관리인이었다. 키가 작고 마른 체구에 항상 낡은 양복을 입고 있는 그는 말수가 적고 조심스러운 성격이었다. 교회에 나오는 신도들도 그를 그저 성실한 관리인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 하지만 김 집사에게는 20년 넘게 지켜온 비밀이 있었다. 매달 첫째 주 수요일이면 찾아오는 한 여성과의 약속, 그리고 그 여성이 맡기고 간 돈과 편지를 보관하라는 부탁이 바로 그것이었다. 정희가 언니의 행적을 찾아 인천으로 향하게 될 때 김 집사는 마침내 자신이 오랫동안 간직해온 비밀을 털어놓게 될 운명에 처해 있었다. 그리고 그의 증언을 통해 정희는 30년간 품어왔던 의문들의 답을 찾아나가게 될 것이었다. 추적 통장을 발견한 후 일주일 동안 정희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언니가 살아있다는 희망과 30년 전 그날의 쓰라린 기억 사이에서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혼란을 겪었다. 밤마다 1994년 겨울 그날이 되살아났다. 언니가 또다시 새로운 일을 해보겠다며 가방을 싸던 모습, 아버지의 차가운 시선, 그리고 자신이 언니에게 던진 마지막 말들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언니, 언제까지 이럴 거야? 38살이나 됐으면서 아직도 정착 못하고. 그때 정희는 교사로서의 안정된 삶에 익숙해져 있었다. 매달 일정한 월급이 들어오고 방학과 퇴직금이 보장되는 삶의 틀 안에서 언니의 방랑 같은 생활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다. 정말 가족 걱정도 안 돼? 부모님 연세가 얼만데? 그날 언니는 침묵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정희야, 너는 절대 날 이해 못할 거야. 안전한 우리 안에서만 살아본 내가 어떻게 밖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을 알겠어? 언니의 목소리에는 체념 같은 것이 섞여 있었다. 나도 때로는 너처럼 살고 싶었어. 하지만 난 그럴 수 없어. 내가 누군지도 모른 채 남들이 정해놓은 틀에 맞춰 사는 건 죽는 것과 같거든. 정희는 당시에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오히려 화가 났다. 그럼 우리는 다 죽어가며 사는 거야? 책임감이라는 게 있잖아. 언니는 쓴웃음을 지었다. 책임감. 그래, 내 말이 맞아. 나는 책임감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더 이상 짐이 되지 않을게. 그것이 두 자매가 나눈 마지막 대화였다. 30년이 지난 지금 정희는 그때 자신의 말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깨달았다. 언니를 이해하려고 노력한 적이 있었던가? 언니만의 꿈과 상처를 들여다본 적이 있었던가? 교사로서 수많은 학생들의 다양한 개성을 인정하고 격려했으면서도 정작 가장 가까운 언니에게는 획일적인 잣대를 들이댔다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다.
동네 사람들의 반응은 예상 그대로였다. 마트에서 만난 옆집 아주머니는 아직도 그 일로 끙끙거려. 이미 죽었을 텐데 뭘 더 찾아. 사람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살아야지라고 말했다. 도서관에서 마주친 전 동료 교사는 정 선생, 은퇴하고 할 일이 없다고 옛날 일 파헤치지 말고 취미라도 하나 가져봐라며 조언했다. 모두들 정의가 과거에 매달리는 것을 탐탁치 않게 여겼다. 하지만 정의에게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30년 동안 마음 한구석에서 계속 도사리고 있던 죄책감, 그리고 마지막 대화에서 언니의 눈에서 봤던 절망감이었다. 만약 언니가 정말 살아있다면, 그리고 그 통장이 언니의 메시지라면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교사로서 35년 동안 옳고 그름을 가르쳐 왔지만 정작 자신의 가족에게는 따뜻한 이해를 베풀지 못했다는 자괴감이 그녀를 괴롭혔다. 통장에 적힌 인천 구월동 주소를 지도에서 찾아보며 정희는 처음으로 언니의 발자취를 따라가기로 결심했다. 66세의 나이에 혼자서 낯선 도시로 떠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30년 동안 미뤄왔던 진실과 마주할 때가 온 것 같았다. 인천행 지하철에 몸을 맡기며 정희는 언니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다. 검은색 더플 코트에 낡은 가방 하나를 메고 현관문을 나서던 언니의 뒷모습. 그때는 단지 며칠 후면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언니가 늘 그랬듯이 한바탕 바깥바람을 쐬고 나면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역시 집이 최고야라며 웃을 것이라고 믿었다. 인천에 도착한 정희는 구월동 일대를 걸어다니기 시작했다. 통장에 적힌 주소는 이미 20년 전의 것이라 현재와는 많이 달라져 있었다. 옛날 건물들은 대부분 재개발되어 새로운 상가나 아파트로 바뀌어 있었고 길 이름도 몇 번 변경되어 있었다. 정희는 근처 상가의 오래된 가게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며 20년 전의 일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지 물어봤지만 대부분 그때는 여기서 장사 안 했다. 또는 너무 오래된 일이라 기억나지 않는다는 대답뿐이었다. 하루 종일 헛걸음을 친 정희는 지쳐서 작은 공원의 벤치에 앉아 쉬고 있었다.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고 오늘도 별다른 성과 없이 서울로 돌아가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공원 맞은편에서 십자가가 보였다. 작고 낡은 교회였지만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정희는 무의식적으로 교회 쪽으로 걸어갔다. 종교가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어머니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기 때문에 교회라는 공간이 낯설지는 않았다.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오래된 교회라면 이 동네에서 오래 살아온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도 있었다.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자 70대로 보이는 마른 체구의 남성이 청소를 하고 있었다. 그가 바로 김 집사였다. 정희가 인사를 하며 자신을 소개하자 김 집사는 정중하게 대답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목소리는 조용하고 조심스러웠다. 정희는 망설이다가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다. 혹시 이 이름 아시나요? 이경이라고. 그 순간 김 집사의 표정이 확연히 변했다. 놀라움과 당혹감이 섞인 표정으로 통장을 바라보더니 정희를 다시 자세히 들여다봤다. 이정희 선생님이신가요? 김 집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정희는 김 집사가 자신의 이름을 아는 것에 깜짝 놀랐다. 네, 맞는데요. 어떻게 제 이름을? 그분이 이걸 보관하라 하셨어요. 김 집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매달 저에게 맡기고 가셨어요.
언젠가 정희라는 분이 오시면 전해드리라고. 그 순간 정희는 다리에 힘이 빠져 교회 의자에 주저앉았다. 언니가 정말 살아있었다는 것이 확실해진 순간이었다. 30년 동안 품어왔던 의문이 마침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이다. 동시에 언니가 자신을 완전히 잊은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연결고리를 만들어 두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김 집사는 정희를 교회 사무실로 안내했다. 작은 방에는 낡은 책상과 의자, 그리고 오래된 성경책들이 가득했다. 벽에는 십자가와 함께 20년 전부터 찍어온 것으로 보이는 교회 행사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김 집사는 찬물을 끓이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2003년 겨울이었습니다. 처음 그분을 본 게. 김 집사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수요일 오후였는데 교회에 한 여성분이 오셨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키 작고 마른 분이었어요. 검은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낡았지만 깨끗한 옷을 입고 계셨죠. 정희는 그 모습이 언니일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언니는 항상 검소했지만 깔끔한 차림을 선호했었다. 처음에는 기도를 드리러 온 것 같았어요. 맨 뒤 자리에 앉아서 한참을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저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집사님,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시면서요. 김 집사는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계속했다. 그분이 말씀하시길 자신에게는 연락이 끊어진 여동생이 있는데 언젠가 그 동생이 자신을 찾을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매달 돈을 맡기고 싶다고, 만약 이정희라는 이름의 사람이 찾아오면 그 돈을 전해달라고 부탁하시는 거예요. 정희는 김 집사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뛰었다. 언니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언젠가 자신이 찾아올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교회에서 그런 개인적인 부탁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분의 눈을 보니까 정말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도와드리기로 했어요. 김 집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분은 매달 첫째 주 수요일마다 오셨어요. 항상 현금 30만 원을 가져오시고 그걸 은행에 입금해달라고 부탁하시더라고요. 처음 몇 년은 그냥 돈만 맡기고 가셨는데 2007년부터는 작은 편지도 함께 주시기 시작했어요. 정희의 손이 떨렸다. 편지요? 김 집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서 두꺼운 봉투 하나를 꺼내 정희에게 건넸다. 이정혜 선생님께 직접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20년 동안 정성스럽게 보관했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봉투는 세월의 흔적이 느껴질 정도로 낡아 있었지만 김 집사가 소중히 보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겉면에는 정희의 이름이 언니의 친필로 적혀 있었다. 30년 만에 보는 언니의 글씨였다. 열어보셔도 됩니다. 김 집사가 조용히 말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수십 장의 작은 종이들이 들어 있었다. 모두 언니의 손글씨로 쓰여진 짧은 일기나 메모 같은 것들이었다. 맨 위에 종이를 집어들어 읽기 시작했다. 2007년 3월. 정희야, 나는 지금 제주도에서 작은 펜션을 운영하고 있어. 바다가 보이는 곳이야. 너라면 좋아했을 거야. 너는 항상 바다를 좋아했잖아. 정희는 눈물이 핑 돌았다. 언니는 자신이 바다를 좋아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어릴 때 여름 휴가 때마다 바닷가에 가자고 졸랐던 자신의 모습을 언니가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 종이를 펼쳤다. 2008년 7월. 오늘은 너 생일이야. 55번째 생일 축하해. 지금 너는 뭘 하고 있을까? 아직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을까? 예전에 너는 꿈이 교사라고 했었지. 그 꿈을 이뤘을 테니까 분명 행복할 거야.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30년 동안 쌓여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언니는 자신을 원망하지 않고 있었다. 오히려 자신의 생일을 기억하고 자신의 꿈을 응원하고 있었다. 괜찮으시면 천천히 읽어보세요. 김 집사가 휴지를 건네며 말했다. 그분도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모를 거예요. 정희는 한 장씩 종이를 넘겨가며 읽었다. 2010년 5월. 나는 자유를 택했지만 죄책감은 지워지지 않았다. 그때 정희에게 했던 말들을 후회해. 절대 날 이해 못할 거야 라고 했던 말. 사실 이해해달라고 간절히 원하면서도 상처받기 싫어서 먼저 벽을 쌓았던 거야. 2012년 12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 장례식에 가고 싶었지만 갈 수 없었어. 너무 늦었고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거든. 아버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전해줘. 그리고 너도 힘들었을 텐데. 혼자 모든 걸 감당하게 해서 미안해. 정희는 언니가 집안 소식을 알고 있었다는 것에 놀랐다. 어떻게든 소식을 듣고 있었지만 직접 나타날 수는 없었던 언니의 마음이 느껴졌다. 2015년 6월. 나는 지금 부산에서 작은 도자기 공방을 하고 있어. 어릴 때 꿈이었던 도예를 다시 시작했어. 늦었지만 행복해. 정희야, 늦어도 괜찮아. 꿈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마지막 종이에는 가장 최근 날짜인 2023년이 적혀 있었다. 언젠가 다시 마주하고 싶다. 이제는 너를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을게. 그냥 내 옆에서 조용히 있고 싶어.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살고 싶어. 정희야, 나를 용서해 줄 수 있을까? 정희는 마지막 편지를 읽고 한참을 울었다. 언니는 20년 동안 자신에게 편지를 써왔지만 그 편지들 속에는 원망이나 분노가 전혀 없었다. 오히려 자신을 걱정하고 자신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만 가득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용서를 구하고 있었다. 그분은 언니는 지금 어디 계신가요?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김 집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다. 작년 12월이 마지막이었어요. 그때 뭔가 결심을 하신 것 같았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일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편지들을 모두 맡기시면서 만약 정희가 찾아오면 꼭 전해달라고 당부하셨어요. 정희는 언니를 이해하지 못했던 과거를 깊이 후회했다. 언니는 가족을 버린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방식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있었다. 매달 보내온 돈은 단순한 용돈이 아니라 가족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었다. 그리고 20년간 써온 편지들은 떨어져 있어도 여전히 자매라는 것을 증명하는 소중한 기록이었다. 이제야 언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정희가 김 집사에게 말했다. 20년 동안 이 편지들을 소중히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김 집사는 미소를 지었다. 그분이 얼마나 이 날을 기다리셨는지 제가 잘 알거든요. 매달 오실 때마다 정희가 언제 올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이제야 그분의 마음이 전해진 것 같아서 저도 기쁩니다.
인천에서 서울로 돌아온 정희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언니의 편지들을 읽은 후 그녀 안에서 일어난 변화는 단순히 과거의 상처가 치유된 것 이상이었다. 30년 동안 자신을 옥죄고 있던 죄책감과 후회의 무게에서 벗어나면서 정희는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언니의 편지에서 늦어도 괜찮아. 꿈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라는 말을 읽었을 때 그녀는 자신 역시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정희는 은퇴 후 막막하기만 했던 일상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다. 35년간 교사로 살면서 항상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끄는 역할에만 익숙했던 그녀가 이제는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갖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언니의 편지 중 하나를 다시 읽는 것이 그녀의 새로운 일과가 되었다. 언니가 제주도와 부산에서 보낸 편지들을 읽으며 정희는 언니가 경험한 다양한 삶의 모습들을 상상해 보곤 했다. 언니의 편지에서 언급된 바다가 보이는 펜션과 작은 도자기 공방 이야기는 정희에게 새로운 꿈을 심어주었다. 교사로서의 안정된 삶만 알고 있던 그녀에게 언니의 자유로운 선택들은 더 이상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존경할 만한 용기로 다가왔다. 정희는 동네 작은 카페에서 글을 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언니에 대한 기억들을 정리하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자신의 35년 교사 생활에 대한 회고록 형태로 발전해 갔다. 카페의 주인은 60대 초반의 따뜻한 여성이었는데 정희가 매일 같은 자리에서 글을 쓰는 모습을 보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뭔가 중요한 글을 쓰고 계시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카페 주인에게 정희는 처음으로 언니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30년 만에 언니를 다시 만났어요. 물론 직접 만난 건 아니지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전에 없던 따뜻함과 평온함이 묻어 있었다. 정희는 동네 사람들과의 관계도 달라졌다. 이전에는 인사 정도만 하고 지나쳤던 이웃들과도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마트에서 만난 아주머니가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네요 라고 말했을 때 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네, 오랫동안 찾던 걸 찾았거든요 라고 대답했다. 그녀는 더 이상 언니의 선택을 설명하거나 변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언니는 언니대로 자신은 자신대로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왔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어느 10월의 오후 정희는 평소처럼 카페에서 글을 쓰고 있었다. 그날은 언니가 도자기 공방에서 보낸 편지에서 영감을 받아 늦게 시작하는 용기에 대한 글을 쓰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가을 단풍이 예쁘게 물들어 있었고 카페 안에는 잔잔한 재즈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그때 우편 배달부가 카페로 들어와 정희를 찾았다. 이정희님 맞으시죠? 등기우편이요. 우편 배달부가 건넨 편지 봉투를 보는 순간 정희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봉투에는 보낸 사람의 이름이나 주소가 적혀 있지 않았지만 그 글씨체를 보는 순간 정희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30년 만에 언니로부터 직접 온 편지였다. 경희 언니. 정희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손이 너무 떨려서 편지를 제대로 잡을 수 없을 정도였다. 카페 주인이 다가와 괜찮으세요? 물 한 잔 드릴까요? 라고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정희는 고개를 저었다. 이 순간을 누구와도 나누고 싶지 않았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편지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작은 사진 한 장과 함께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다. 사진을 보는 순간 정희는 또다시 눈물이 핑 돌았다.
사진 속에는 어느 외국의 아름다운 해변가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중년 여성이 있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지만 눈은 여전히 맑고 밝았다. 30년 전 집을 나설 때의 지친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평화로운 얼굴이었다. 사진 뒷면에는 언니의 친필로 짧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이젠 나도 너를 보고 싶어졌다. 그리고 편지 안에는 조금 더 긴 글이 있었다. 정희야, 김 집사님을 통해서 내가 나를 찾았다는 소식을 들었어. 20년 동안 언젠가 이런 날이 올까봐 기대하면서도 두려워했는데 정말 그날이 온 거구나. 내가 내 편지들을 읽었다면 이제는 알 거야. 내가 얼마나 너를 그리워했는지, 얼마나 미안해했는지. 나는 지금 뉴질랜드의 작은 마을에서 살고 있어. 5년 전에 이곳으로 이주했는데 정말 평화로운 곳이야. 작은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현지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어. 아이러니하게도 나도 결국 선생님이 된 셈이지. 정희야,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나는 여전히 내 언니야. 그리고 너는 여전히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동생이고.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아. 그냥 우리는 우리야. 만약 내가 원한다면 언젠가 만나자. 급하지 않아도 돼. 우리에게는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아래 주소로 편지를 보내줘. 내 근황이 너무 궁금해. 편지 마지막에는 뉴질랜드의 주소가 적혀 있었다. 정희는 편지를 읽고 나서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기쁨과 안도감, 그리고 새로운 기대감이 복잡하게 섞인 감정이었다. 언니는 더 이상 사라진 사람이 아니었다. 연락할 수 있고 언젠가는 만날 수도 있는 살아있는 가족이었다. 정희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서 언니에게 보낼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경희 언니, 30년 만에 안녕. 나는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언니를 이해해요. 편지를 쓰면서 정희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30년간의 분리는 끝났고 이제 두 자매에게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시간이 주어졌다.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여전히 자매였고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고 있었다. 사라진 줄만 알았던 언니는 사실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에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는 진정한 만남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 펼쳐져 있었다. 서울로 돌아온 정희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언니의 편지들을 곁에 두고 멍하니 앉아 있는 시간만 흘러갔다. 김 집사로부터 받은 편지 한 장 한 장을 다시 읽으며 그동안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되짚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많은 감정 소모를 요구했다. 책상에 앉아 편지를 쓰려 해도 손은 움직이지 않았다. 뭐부터 써야 할까? 언니를 처음 떠올렸을 때의 분노. 아니면 마지막 편지를 읽고 느낀 용서와 이해. 한 문장을 쓰고 지우기를 반복했다. 그녀는 자신이 30년 전에 했던 말들이 떠올라 괴로웠다. 그때 언니에게 쏘아붙인 말. 언니도 이제 좀 철들어서 정착해서 살면 안 돼? 그 말이, 그 순간이 언니를 더 멀리 밀어낸 건 아닐까. 정희는 결국 매일 편지를 한 줄씩만 썼다. 처음 날은 경희 언니라는 말로 시작했고 다음 날은 30년 만에 인사드려요, 그리고 또 그 다음 날은 이제야 언니의 말이 무슨 뜻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렇게 쌓인 문장들이 어느새 한 장, 두 장이 되었다. 어느 날 오후 정희는 언니의 편지들 중 한 장을 펼쳤다. 늦어도 괜찮아. 꿈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되새기며 자신이 은퇴 후 얼마나 공허하게 살고 있었는지를 깨달았다.
35년간 교사로 살아오면서 학생들에게는 희망을 놓지 마라고 말해왔지만 정작 자신의 삶엔 더 이상의 꿈도 없고 용기도 없었던 것이다. 그날 밤 정희는 작은 노트북을 꺼내어 서울시 평생학습 포털을 검색했다. 눈에 띄는 프로그램 하나가 있었다. 인생 글쓰기 나를 돌아보는 자서전 만들기 일시 매주 수요일, 장소 남산도서관 평생학습실. 매주 수요일 그 요일이 마음에 와 닿았다. 언니가 김 집사를 찾았던 요일도 수요일이었다. 마치 또 다른 연결고리처럼 느껴졌다. 다음 주 수요일 정희는 조심스레 도서관을 찾았다. 강의실에 모인 또래의 사람들은 대부분 처음 보는 얼굴들이었지만 그녀는 오히려 익숙하지 않은 이 공간이 편하게 느껴졌다. 한참의 침묵 끝에 돌아온 자기소개 시간 정희는 작게 입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이정희입니다. 저는 요즘 오래전에 잃어버린 편지를 되찾고 있어요. 순간 강의실이 조용해졌다. 하지만 누군가 고개를 끄덕였고 그 작은 공감의 표시 하나에 정희는 울컥할 뻔했다. 며칠 뒤 정희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았다. 그리고 마침내 제대로 된 한 통의 편지를 완성했다. 경희 언니 30년 만에 안녕. 나는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언니를 이해해요. 너무 늦게 이해해서 미안해요. 그녀는 편지를 정갈하게 접어 하늘색 봉투에 담았다. 등기후 편지 봉투 위에 낯선 도시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 인근 클레어타운. 그리고 그 아래 이경희 앞으로그 이름을 쓰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이번엔 주저하지 않았다. 며칠 뒤 정희는 근처 동네 카페에서 글을 쓰고 있었다. 창가 자리 햇살이 잘 드는 곳에 앉아 언니의 편지를 읽고 느낀 감정을 정리하는 글을 쓰는 중이었다. 카페 주인은 60대 초반의 따뜻한 여성으로 종종 정희에게 커피를 건네며 이렇게 묻곤 했다. 선생님은 무슨 책을 쓰세요?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 계시네요. 그럴 때마다 정희는 웃으며 말했다. 오래된 인연을 되찾는 중이에요. 편지 한 장이 이렇게 많은 걸 바꿨다는 걸 요즘 새삼 느끼고 있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잠들기 전 김 집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저 편지를 보냈어요. 언니한테. 김 집사는 한동안 말이 없더니 조용히 대답했다. 잘하셨습니다. 그 분아마 많이 기뻐하실 겁니다. 며칠 후 정희는 다시 남산도서관에 갔다. 이번 수업의 주제는 내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순간이었다. 다들 누군가에게 하지 못한 말 떠나간 가족, 젊은 날의 선택 등을 털어놓았다. 정희는 조용히 손을 들었다. 그리고 단정하게 말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말은 30년 전 언니에게 던졌던 말이에요. 언니도 이제 좀 철들어서 정착해서 살면 안 돼? 그 말은 언니의 삶을 그리고 자유를 부정한 말이었죠. 그 말이 언니를 얼마나 외롭게 했는지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그녀의 말에 수강생 몇 명이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한 사람이 조용히 말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그걸 알게 되신 게 축복인 것 같아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맞았다. 지금이라도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그 진심을 전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다음 날 정희는 카페에 들러 언니에게 보낼 두 번째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이번엔 조금 더 가볍고 일상적인 이야기로 채워 넣었다. 요즘은 다시 책을 읽고 있어. 너도 좋아했을 법한 시집을 하나 발견했지.
당신이 부재한 시간은 나에게 가장 가까운 거리였습니다라는 구절을 보고 문득 내가 생각났어. 창밖으로는 은행잎이 노랗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정희는 문득 미소를 지었다. 아직 만나진 않았지만 이미 마음은 함께 걷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바다 너머 언니에게 닿는 편지처럼. 12월 첫눈이 조용히 내리는 날. 정희는 평소처럼 동네 카페 창가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언니에게 보낸 편지의 복사본이 쥐어져 있었고 그 위엔 따뜻한 국화차 한 잔이 김을 내고 있었다. 창밖을 바라보다 문득 자신의 얼굴이 유리창에 비쳤다. 어느새 눈가엔 깊은 주름이 자리 잡았지만 그 눈빛만은 평온했다. 그때였다. 이정혜님 등기후 편입니다. 카페 문이 열리며 우체국 배달부가 들어섰다. 정희는 놀라서 몸을 일으켰고 손에 쥐어진 하늘색 봉투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보낸 사람 나는 비어 있었지만 글씨체만으로도 누구의 편지인지 알 수 있었다. 언니. 30년 만에 돌아온 언니의 손글씨였다. 정희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작은 사진 한 장과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 여인은 어느 바닷가 마을에서 해맑게 웃고 있었다. 희끗한 머리칼, 깊어진 주름 하지만 눈동자는 여전히 선명했다. 사진 뒤에는 짧은 문장. 이젠 나도 너를 보고 싶어졌다. 정희는 숨을 삼켰다. 언니가 아직도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이 이토록 따뜻하고 조용한 문장으로 돌아올 줄은 몰랐다. 편지에는 언니의 근황이 담겨 있었다. 뉴질랜드의 작은 마을에서 도서관 봉사를 하며 지내고 있다는 말 그리고 언젠가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소망. 너에게도 용기가 필요하다는 걸 알아. 하지만 나는 그저 지금의 내가 행복하기만을 바라고 있어. 정희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다.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다.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재회는 이렇게 한 장의 편지로 시작되었다. 그날 이후 정희의 아침은 달라졌다.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열고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는 일이 하루의 시작이 되었다. 이 하늘이 어딘가에서 언니가 바라보는 하늘과 이어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정희는 답장을 썼다. 길고 정성스럽게 하지만 조급하지 않게. 경희 언니, 이제 나도 매일이 조금은 설레요. 서로의 삶을 나누는 일이 이렇게 따뜻한 줄 몰랐어요. 우리 조만간 만나요. 그날이 오면 같이 바다를 보러 가요. 봉투를 붙이고 나서도 한참을 서랍 앞에 앉아 있었다. 그 안엔 김 집사에게서 받은 편지 다발이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다. 가끔 꺼내어 읽고 또 읽으며 정희는 그동안 미처 몰랐던 언니의 삶을 조금씩 알아갔다. 계절이 바뀌고 꽃이 피었다. 어느 봄날 정희는 작은 여행 가방을 꺼냈다. 그 안엔 수십 통의 편지들과 30년 전 찍은 자매의 흑백 사진 한 장이 담겼다. 비행기 표를 예약하진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에선 이미 오래전부터 그 만남을 준비하고 있었다. 정희는 카페 노트에 이렇게 적었다. 그리움은 시간도 거리를 이긴다. 우린 다시 만날 것이다. 말이 아닌 마음으로. 그 문장을 쓰고 나서야 정희는 마음 깊이 처음으로 확신했다. 자매는 여전히 자매였다. 떨어져 있어도 편지 한 장이면 충분히 닿을 수 있는 거리였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